긴 휴식의 시간 잘 보냈습니까? 오늘부터 한국 현대문학 입문 시즌 2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시즌 2의 15번 정도의 강의가 이어질 듯한데 첫 번째 시즌보다 강도가 조금 높을 겁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한 강좌 한 강좌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출석부터 불러야죠. 김은수, 네, 집중 에세이 잘 봤습니다. 피식민자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정신의 식민지 상태, 그 상태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게 더 문제가 더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기천, 우리 기천 씨는 왜 지도교수의 전화를 안 받아서 애를 태우나. 이화진 교수님이 많이 찾아요. 미리 연락하기 바랍니다. 이태경이 세 번째 집중 에세이로 선정됐습니다. 임시현, 구윤정, 권민선, 권영현, 권태욱, 김미현, 우리 미연 씨도 세 번째 에세이, 집중 에세이 써야 합니다. 김소연, 김예림, 문주은, 박미나, 박상현, 박영채, 박채연, 두 번째 집중 에세이 잘 읽었습니다. 네. 낭만 쉽지 않죠? 낭만. 현실에 발 딛고 살면서 현실이 아닌 세상을 꿈꾼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성재현, 손예린, 신희연, 유도영, 도영씨도 세 번째 집중 에세이 작성해야 합니다. 유아린, 윤나현, 두 번째 집중 에세이에서는 우리 나연씨 글이 문제적이었죠. 어머니라는 족쇄. 어머니라는 신화 또는 모성 이데올로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성은 본능인가?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보호하게 되어 있는가? 이런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모성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소금을 읽는 아주 훌륭한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이민성, 우리 민성씨 어디 가셨나? 듣고 있나요 혹시? 이서현, 이승호, 이찬욱, 찬욱씨도 세 번째 집중 에세이 써야 합니다. 임연주, 장현민, 전유빈, 네, 유빈씨의 집중 에세이 잘 읽었습니다. 조한울, 한울씨의 에세이도 돋보였죠. 소금뿐만 아니고 지하촌과 인간 문제를 아우르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좋은 에세이는 문제 설정이 훌륭해야 합니다. 문제 설정이 좋은 에세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문제 설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 글의 핵심적인 질문을 잘 던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깊은 사고를 해야겠지만은 그 사고의 이 소스가 되는 텍스트를 많이 읽어야겠죠. 그러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지난번에 현진 씨가 그랬던가요? 첫 번째 집중 에세이에서 최공녀 강주룡을 읽고 김남천의 공장식물을 읽으니까 전혀 다른 글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 한울 씨가 강경의 주요 작품 중에서 소금뿐만이 아니고 지하촌과 인간 문제를 읽은 것 같아요. 지하촌은 확실히 읽은 것 같은데 인간 문제를 꼼꼼히 읽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이 강경의 인간 문제 정도는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지민석, 지예림, 우리 예림 씨도 세 번째 집중 에세이 써야 합니다. 진가은, 한지원, 박예원, 예원 씨 글 재밌게 읽었어요. 두 번째 집중 에세이. 인문학을 공부할 때 절감하죠?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 솔직한 자신의 표현이 돋보이는 글이었습니다. 유주연, 이한얼, 전수환, 수환 씨도 세 번째 집중 에세이 써야 합니다. 정한, 안다은. 우리 안다은 학생은 이 코멘트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의 글에 대해서. 물론 많은 학생들이 집중 에세이에 대해서 열심히 코멘트를 잘 달고 있는데 혹 몇몇 학생들이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신의 글이 아니면 다른 학생의 글에 대해서는 모두 코멘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잘 읽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글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동료가 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일 수가 있어요. 부탁하건대 꼼꼼하게 집중 에세이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기 바랍니다. 흔적이 다 남습니다. 여러분들의 흔적이 아마 오랫동안 남아서 청춘의 기록으로 여러분들을 뒷받침할 겁니다. 내가 이번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학기 말쯤에 여러분들의 에세이와 이 댓글들을 다 모아서 코로나 시대의 강의의 한 모습으로서 백서를 작성할 생각이에요. 부탁하건대 집중 에세이를 잘 쓰고 집중 에세이에 코멘트도 잘 달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 에세이를 안 쓰다 보면은 에세이를 담당하지 않으면은 책을 안 읽게 되지. 작품 안 읽게 되지. 그렇죠? 지난번에 몇몇 학생들 물었더니 안 읽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직 노예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일일이 검사하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퀴즈 보고 이래야 간신히 읽지.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해야 억지로 읽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작품 읽고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강의를 하면은 이거 이상한데? 라고 질문 던지고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은 없어요. 왜? 노예니까. 그리고 그 노예 상태에서 아주 안전하게 지금 보호받고 있지. 울타리 안에서. 아마 이번 주에 날개 강의한다는 걸 알면서도 날개 읽은 학생 거의 없을걸?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46명인데 수업 안 들어오는 학생들 빼고 40명 되는데 손 들어보세요. 두세 명밖에 없을걸? 나는 읽었노라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댓글로 막 달아주세요. 이 유튜브 댓글. 난 읽었다고. 당신 강의하기 전에 날개 고등학교 때 읽었던 거 말고 정말 꼼꼼하게 읽고 확인했노라고. 폼만 대학생 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이 정신이, 자기 사고방식이 큰 배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아무나 대학생 되는 줄 아나. 대학 들어와서 대학 다 졸업한 것처럼 보이고, 졸업장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태반은 아직도 그 고등학생 수준을 못 벗어난 자들이에요. 대학이라는 말이 부끄럽죠. 제발 하나하나 잘 읽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14번째 강의 모더니즘 문학과 기법의 전환 1 이상의 날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집중 에세이를 맡은 학생들, 전수한, 지혜림, 이찬욱, 유도영, 이태경, 김미연, 이 6학생은 이번 주에 진행하는 강의, 즉 이상의 날개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1일, 이 강의를 잘 듣고 또 텍스트를 잘 읽고 문제 설정을 잘해서 에세이를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 당연히 날개와 이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을 잘 읽고, 그리고 다른 학생이 집중 에세이를 쓴 학생들의 글을 잘 읽고 코멘트를 달기 바랍니다. 알겠죠?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고 한 편 한 편 읽고 거기에 대해서 내 목소리를 하나 더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공부에 에너지가 어느 정도 발현되고 있는지 내가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숨지 말고 당당하게 대학생답게 그 흔적들을, 깊은 흔적들을 남기기 바랍니다. 날개를 얘기할 텐데요. 이 날개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한 학기 내내 우리는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모든 작품은 그렇지만은 1시간 남짓한 시간에 한 작품을 다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 텍스트를 읽는 한 가지 방법을 내가 제안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 제안을 여러분들은 참조만 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날개를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동료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글을 통해서든 댓글을 통해서든. 알겠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짧게 이상이 누구인지 짚고 넘어가죠. 옆에 있는 그림은 구본웅이라는 화가가 그린 유화입니다. 친구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이 구본웅은 30년대에 활동했던 걸출한 서양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둘도 없는 절친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상의 시에 여기저기에 등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장애를, 신체적 장애, 이 꼽추라는 신체적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천재 화가였다고 얘기를 하죠. 이 구본웅과 박태원과 이상, 이 세 사람은 늘 함께 했던 모양입니다. 구본웅이 그린 이 초상, 의미심장하죠. 붉은 입술과 이 파이프의 담배, 붉은 불길 있죠. 그리고 이 눈가의 붉은색이 아주 강렬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 담겨 있죠. 구렛나루 수염도 아주 덥수룩합니다. 어떤 삶의 고뇌를 잘 표현한 초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은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박태원, 연상섭, 임화 등과 함께 서울 출생입니다. 서울 출생이라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도 우리 학교 근처라고 해야 되나? 이상의 생가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경성고등공업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경성고등공업학교는 지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신입니다. 서울대학교가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이니까 아주 유명한 학교였죠. 일본인들이 주로 들어오는 학교였습니다. 조선에 와 있는 일본인들이 들어가는 학교였습니다. 대단한 인재였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천재였어, 이상.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 링크를 달아주겠습니다만은, 2학년 강의,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이 있어요. 그 강의 중에 이상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감도 시제 1호하고
이 동경이라는 에세이 일부를 얘기하면서 이상에 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그 강의를 참조하면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930년에 10번에 걸쳐서 12월 12일이라는 장편 소설을 연재합니다.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상의 장편 소설이 있다는 말 처음 들어본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이상의 정기적 사실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동 현장에 대한 그 실감도 아주 높은 훌륭한 장편 소설입니다. 1931년에 폐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폐결핵. 이 폐결핵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쓴 과정에서 이 결핵이라는 그 질환이 이상의 글쓰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폐결핵을 이상의 글쓰기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1933년 폐결핵이 악화하면서 배천이라는 그 온천 요양지가 있었는데 온천지로 요양을 떠납니다. 이곳에도 이 구본웅과 함께 하죠. 이 요양지에서 금홍이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문제적인 여성이죠. 우리 날개에 등장하는 연심이라고 나오죠. 연심이 바로 금홍입니다. 이 금홍이가 이상의 파트너가 돼서 카페를 운영하고 또 말아먹기도 하고 실제 결혼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눈물겨운 결혼 생활이 이어지고요. 이상의 많은 시와 에세이와 소설들이 이 금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연기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퍼포밍을 한 거죠. 연기를 하고 그 연기한 자신의 삶을 소설로 쓴 거죠. 카페, 제비라는 카페나 또는 육구라는 카페, 그리고 무기, 이 불이라는 뜻인데 무기라는 카페 등등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34년 7월 4일이 아니고 7월 24일인데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15번에 걸쳐서 오감도라는 시를 연재합니다. 오감도 시제 1호, 이건 2학년 강좌 한국문학과 동아시아문학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36년 9월 잡지 조강의 날개라는 소설을 발표해요. 이상의 글 중에서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강의 날개를 발표합니다. 뒤에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36년 말, 11월 말이나 12월 초, 중순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해탄을 건넙니다. 우리 임화 공부하면서 현해탄 얘기했었죠? 네, 현해탄을 드디어 건넙니다. 그리고 현해탄을 건너서 동경 심장부를 보고 여기에 환호하는 게 아니고 절망합니다. 근대 문명의 중심이 고작 요 모양 요 꼴이란 말인가. 이 얘기 역시 한국문학과 동아시아문학 이상특강 참조하면 됩니다. 37년 동경제국대학 부속병원에 사망합니다. 이 불령선인, 불순한 조선인이라는 그 죄목으로 경찰서에 체포됐다가 병이 깊어지면서 병원에 입원해요. 입원하고 입원해 있다가 4월 17일에 사망합니다. 이 얘기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들도 있고 억측들, 추측들이 난무했죠.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잘 모릅니다. 이상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중견 작가죠. 김연수라는 작가가 있어요. 김연수가 쓴 소설 굿바이 이상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장편 소설을 읽으면은 이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상이 시를 어떻게 썼는지도 알 수 있을 테고요. 이상에 관해서는 많은 영화도 있고요. 금홍아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죠. 그리고 소설들도 있고 또 이상 평전들도 있고 그래요. 아주 다양한 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참조하면서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에세이로도 발현이 되고 그리고 이 코멘트로도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전에
이 이상이라는 작가를 알고 죽는 것과 모르고 죽는 건 참 다르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래요. 이상을 만나면서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학 생활에 이상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상뿐이 아니겠지만 이상은 한국 문학사뿐만 아니고 세계 문학사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정말 걸출한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또 에세이스트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오늘은 필기를 안 하는 게 좀 이상하죠. 왜 안 하냐면은 자꾸 디바이스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요. 필기를 했더니. 지금 세 번째 다시 녹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서워서 필기를 못 하겠어요. 필기만 띄우면은, 필기창만 띄우면은 이게 다운이 되네. 오늘은 그 사정 이해하시고 목소리로만 일단 들으세요. 이 목소리로 들을 때와 필기를 하면서 들을 때 어떻게 다른지. 너무나 유명한 문장이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이상의 최고의 에피그램이란 말 알죠? 찾아서 확인하세요. 어떤 잠언 같은 겁니다. 짤막한 말 속에 이 자신의 언어의 핵심을 드러내는 거죠. 자신의 말의 핵심을 드러내는 게 바로 에피그램입니다. 근데 이 짤막한 이 문장에 자신의 사유의 핵심을 드러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건 고도의 내공을 갖춰야 가능한 일입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이게 키워드예요. 사실은 키워드. 정말 이 천재가 어쩌다가 박제가 되어버렸냔 말이에요. 박제가 뭔지 알죠? 우리 이 짐승들, 동물들을 잡아서 이 내장을 다 꺼내고 그 안에 방부제를 넣어서 다른 걸 채워 넣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게 박제잖아. 생명력이 없는 것이지. 어쩌다가 이 천재가 박제가 됐을까? 그럼 이 오늘 강의는 이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요 한 구절 가지고 다 채워도 돼요. 그럼 이것도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고. 누구 주어가 천재였는데, 이상이 천재였는데 이 천재가 박제가 되어버렸다. 이런 문장이 성립하지. 천재가 박제가 되었다는 거잖아. 천재가 박제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야 돼요. 무엇을? 왜 천재가 박제가 되었는지, 무엇이 이 천재를 박제를 만들었는지, 어쩌다가 천재가 박제가 됐는지, 그런 환경적 요인들부터 시작해서 내적인 요인들까지를 쭉 살펴봐야 돼. 예를 들면은 여러분 중에 아마 이 지니어스, 천재성, 천재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천재적인 감각들, 천재적인 재능들이 한국의 교육제도를 통과하면서부터 다 박제가 돼버려요. 어떤가 이를테면 이런 얘기죠. 좀 민망하지만 보이는 대로 얘기할게요. 우리 남기찬은 천재였다. 왜? 이름이 기차니까. 남기찬은 천재였다. 그런데 이 남기찬이 박제가 되어버렸다. 우리 물어야 돼. 왜 제가 박제가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한국의 교육제도, 아니면 가정의 환경들, 또는 인간 관계 문제, 그죠? 여러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고통스러운 어떤 질환 얘기할 수 있겠죠. 이상의 경우라면 폐결핵 같은 것이지. 또는 이상의 경우라면 어떤 여성과의 만남, 금홍이와의 만남일 수도 있겠죠. 또는 결혼일 수도 있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로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이상의 소설에서는, 이상의 글에서는 대부분의 주인공이 자기 이상이니까 자기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내놓고 얘기하는 글쓰기를 펼쳐나가요. 이상은. 이걸 일본의 사소설 전통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사소설 전통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상이라는 천재를 박제로 만든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 날개라는 소설 맨 앞에
이 박스 안에, 이 박스 보이지? 여기? 응? 박스 보이죠? 이 마우스 보이나? 이 박스 안에 이 에피그램들이 쭉 펼쳐져요. 이게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만 설명하기에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도 않고요. 이것만 가지고 2시간 얘기해도 모자라요.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얘기해도. 박스 안에서 맨 이쪽에 있는 거 있죠? 맨 요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그러면 무엇이 천재 이상을 박제로 만들었을까? 어떤 제국주의 일본이 지배하는 상황, 식민지적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폐결핵이라는 불치의 병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맨 우리 날개를 읽다 보면은 맨 뒤에 나오죠. 우리 부부는 태생적으로 절름발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잠깐만요. 이 책이 어디로 갔나? 여기 있네요. 예를 들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인 것이다. 내가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명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했지?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부 관계를.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이 날개라는 소설 맨 앞에 이런 이 에피그램을 배치한 걸로 봐서는 천재를 박제로 만들어버린 그 과정들을 이 소설에서 일부나마 읽어낼 수 있어야겠죠. 가장 이 추론하기에 적절한 것은 아마 아내와의 관계가 나를 박제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그림이 조광이라는 잡지에 실린 날개의 원문 그 모습이에요. 날개 이렇게 되어 있죠. 창작, 날개, 이상, 작화 이랬지. 작화. 이상이 쓰고 이상이 그렸다는 거지. 여기 그림 있죠. 그림. 이상이 직접 그린 거예요. 이상의 그림 솜씨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글씨도 캘리그래피도 아주 뛰어나고요. 뭐 솜씨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 경성고등공업학교 졸업 앨범에 보면은 이상이 기록한 게 있는데 다른 학생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첨단 예술 기법들을 알고 있었던 거지. 이 그림이 어마어마한 기호예요. 이 기호를 읽어내야 돼요. 이게 뭘 것 같은가? 여기 보면은 each tablet contains 0.16 gm 뭐 이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each tablet. 태블릿이니까 알약이지, 알약. 날개 읽은 사람 알까? 이게 뭔지. 응? 이게 뭐야? 알약을 다 먹고 난 것이지. 이 알약의 갑입니다. 알약 포장 갑이에요. 응? 이게 뭔지. 이것도 하나의 기호예요. 아주 해독하기 어려운 기호입니다.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날개 이 연재본이 아니라 이 잡지 게재본에 실려있는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추적해 보세요. 이거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소설의 핵심적인 그 테마 중에 하나지. 아내가 자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뭘 먹이나? 나를 잠재우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이지. 수면제 이름이 뭐야? 아달린이야, 아달린. 왜 아내는 나에게 아스피린을 먹이는 것처럼 하면서 아달린을 먹인다? 네, 무서운 얘기들이죠. 무서운 얘기들입니다. 벌써부터 이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딱 다가오지. 요 한 페이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수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도 그렇고요.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소설의 일부이기도 하고 일부가 아니기도 합니다. 이건 많은 연구자들이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 소설에 대한 어떤 은유적인 그 에피그램인가? 아니면은 뭐 텍스트하고 별 상관이 없는 따로 노는 얘기인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맨 앞에는 이 박스가 없이, 대부분의 텍스트에서는 박스가 없이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예,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하면서 이렇게 쭉 글자 포인트만 좀 작게 해가지고 쭉 늘어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박스가 대단히 중요해요. 박스가. 이게 텍스트의 물질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박스가 있고 없고 완전히 다르지. 요즘 이 소설들 보면 박스가 없이 다 앞부분을 그대로 노출해 버리는데, 나는 이게 좀 불만스러워요. 텍스트상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건 한편의 산문시로 봐도 나는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문시, 그러니까 산문처럼 쓰여진 시거나 아니면은 짤막하게 쓴 에세이로 봐도 이 글은 대단히 뛰어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날개라는 다른 소설 다른 부분이 있죠. 부분을 위한 이끄는 말 정도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 박스 안에 있는 에피그램을 가지고 다 이 본문들을 다 해독하다 보면은 좀 무리가 많이 따라요. 텍스트의 자율성을 분명히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텍스트에 있어서 따로 분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관계를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은 좀 억지스러운 해석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이 조광이란 잡지에 실려 있는 표지, 자, 봤죠? 완전하게 보여주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이거 그 스크린샷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잘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날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제 설정입니다. 옆에 그림 본 적 있나요?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영화의 스틸 컷입니다. 베를린 천사의 시. 찾아서 확인하고 이 영화도 한번 보세요. 이런 영화 봐야 돼. 걸작이야, 걸작. 베를린 천사의 시. 많은 얘기 하지 않을게요. 이 그림을, 이 스틸 컷을 여기에 배치한 이유는 이 날개를 달고 옥상 위에서 뭔가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이지? 많은 학생들이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상의 날개 마지막 부분에서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날아오른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화점에서 나와서 거리를 걸으면서 제발 한번 도약해보자, 비약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텍스트를 꼼꼼히 못 읽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자, 무엇을 내려보고 있는지, 우리 이상은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뭘 봤을지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텍스트를 읽어보세요. 또 여러분이라면은 이 백화점 옥상에 가서 뭘 내려다볼 수 있을지, 롯데타워에 가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릴지. 이런 과제 내면 참 재밌을 텐데, 그지? 서울의 어떤 빌딩에 올라가서 서울의 장면을 보고, 서울을 보고, 그 본 모습들을 한번 글로 스케치해보라. 이런 과제도 참 재밌는데, 이런 과제를 내면 여러분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서 유예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이상의 시선으로, 이상이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서울을, 경성을 내려다본 시선으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내려다보란 말이야. 이 베를린 천사가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럼 서울이 어떻게 보일까? 또는 우리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행복한 왕자 있죠. 행복한 왕자가 동상으로 서서 내려다본 그 도시의 풍경 어땠는지. 이 오스카 와일드는 대단히 훌륭한 작가죠. 행복한 왕자는 걸작입니다. 걸작. 이상이
대단히 좋아했어요. 이 오스카 와일드를.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에 관한 언급이 에세이에 나옵니다. 이상의 에세이는 명문들이 많아요. 추일 삼쟁간 에세이에 오스카 와일드가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날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달달달 뭐라고 읽었습니까? 심리소설이다. 뭐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라는 주인공, 나 이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나의 심리를 그려낸 소설이다. 뭐 심리를 그려내지 않은 소설이 어디 있을까만은 그 무게가 심리소설의 그 이 무게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식의 흐름입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외워요. 의식의 흐름이 뭐다. 이건 이 20세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 방법, 모더니즘적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의 흐름들이 있죠. 저 깊은 곳에 무의식의 흐름들이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 꿈 얘기 같은 것들, 그건 앞뒤로 걷잡을 수가 없거든. 그 얘기들을 그대로 소설로 옮기는 거예요. 글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다? 그렇지 않다. 일목요연하지 않지. 말도 안 돼요. 근데 그 의식의 흐름들이 바로 현대인의 내면 풍경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거지, 많은 작가들이. 이를테면 카프카. 누구라고? 카프카. 그리고 프루스트.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더니즘 소설은 기본적으로 19세기 말 근대에 대한 비판, 자본주의와 국민국가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합리적이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지. 이성이 입각해서 근대가 출발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대단히 그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거지. 그걸 설명한 게 뭔가? 이른바 정신분석학이지. 그리고 니체라는 철학자는 또 어떤가? 니체라는 철학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근대를 비판해요. 근대는 인간들을 다 난쟁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야. 똑같이 평준화해버렸다는 거지. 평준화해버렸다는 겁니다. 니체 사상의 핵심이에요. 근대 세계는 인간들을 모두가 난쟁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신적 난쟁이로. 평균적인 인간을 똑같이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니체가 꿈꾸는 것은 정신적 거인이야, 거인. 그걸 정신적 귀족이라도 얘기하지. 그게 니체의 근대 비판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밝혀내죠. 그러면서 인간은 자본주의적 인간, 근대 자본주의 인간들은 다 자본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 자유롭고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고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근대에 대한 핵심적인 비판.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현대 사상이 출발한다 그러지. 세 명이 누구라고? 기억해야 돼요. 칼 마르크스, 그리고 프리드리 니체,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 세 사람.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이 세 사람이 현대 사상의 출발점이에요. 이때부터 진짜 모더니즘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걸 미술사에 실험을 미술사에서 시작한 게 바로 인상파 화가들이에요. 마네나 모네, 세잔, 그리고 고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모더니즘이란 모든 게 모더니즘은 근대주의, 현대주의 이렇게 번역이 되겠지. 근데 미학에서는 모더니즘은 기본적으로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근대성의 핵심이 뭐야?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이거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렇게 모더니즘은 출발을 합니다. 조금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이 자본주의, 국민국가를 지탱하는 게
합리적 이성이라고 그랬지. 이게 근대의 두 축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미학적 전략이었어요. 모더니즘의 미학적 전략입니다. 이거 어렵게는 미학적 모더니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학적 근대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경제적 근대성, 정치적 근대성, 사회적 근대성 얘기할 수 있겠지. 미학적 근대성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학적 근대성은 근대 세계에 대한 비판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도시를 주인공으로 해서 정신분열증을 앓는 인물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우리 말로만 들은 학생들이 많겠지만은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 알지? 변신이라는 작품 보면 어떻게 되나? 그레고로 잠자가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되지. 응?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그러니까 노동도 안정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현대인들의 분열 증상들을 보여준단 말이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없나 이 작품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갑자기 인간이 벌레가 되냔 말이야. 응? 아무튼 모더니즘 소설 짧게만 얘기할게요. 예.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를 19세기 말에 주로 활동했던 사상가들이지 정점으로 해서 원점으로 해서 근대 세계에 대한 근대 사상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 예술 그 일련의 흐름들을 모더니즘이라고 부른다. 그게 뭐 미술이든 영화든 소설이든 시든 배경은 주로 도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도시인들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걸 근원적으로 비판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는 데 따라 다르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날개를 읽을 때 여러분들 배웠던 게 뭡니까? 무력한 지식인 얘기 많이 들었죠? 무력한 지식인의 얘기. 뭐, 무력한 지식인의 얘기죠. 그럼 왜 지식인이 무력해졌는지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식민지 치하여서. 이 말고는 더 이상 대답을 못하지. 음, 치고 나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치고 나가야 됩니다. 필기를 안 하니까 많이 어렵나?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어떡하지? 이 필기창을 띄우면 이게 다운될 텐데 또. 오늘만 한번 해볼게요.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필기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내가 보기에 이제 두 번째 이쪽 칸 띄우고 두 번째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 돼. 이건 위에 네 개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왔던 것이고 다 모르면서 다 아는 척 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날개를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 이제 내 기준에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제안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소설은 내가 보기에는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을 풀어가는 소설이에요. 도대체 아내가 뭘 하지? 이 직업의 정체가 뭐지?를 찾아가는 게 이 소설의 큰 줄기인 것 같아. 나도 잘 모르지. 나도 이 화자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씩 이 아내가 뭘 하는지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집을 나오는 과정입니다. 어떤가? 감이 잡히나? 읽었어야 감이 읽었어야. 그리고 또 하나, 이 소설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게,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내가 돈을 쓸 줄 몰라. 결정적이지. 화폐 신을 모독하는 그런 짓을 해요. 이 화폐 신으로부터 파문당한 자처럼 보이기도 하지. 이 불경죄를 저지르는 거야. 어떻게 감히 화폐 신을 경배할 줄 모르냔 말이지. 근데 여기 보면은 아내가 잠 잘 자라고 또는 말 잘 들으라고 은화를 한 입씩 주지. 그 준 은화들을 어디에 집어넣나? 벙어리 저금통에 집어넣죠. 그리고 그걸 똥통에 버려버리지. 이 무슨 모독인가? 화폐 신을 모독하는 것인가? 은화를 집어들면 벌벌 떨고 경배를 해야지 경배를. 근데 이게 무슨 이 불경죄예요.
내가 보기에 날개에서 읽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예요. 여러분 어떻게 읽은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30년대 정치적 상황과 날개인데 1930년대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식민지의 정치 상황의 핵심은 전쟁이야, 전쟁. 뭐라고? 전쟁. 1931년에 만주 사변이 벌어진다 그랬죠. 터져요. 그리고 계속 중국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37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일전쟁이 벌어지지.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물자를 동원해야 돼요. 물자. 당연하지. 물자를 동원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필기 잘하세요. 물자를 동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력을 동원해야 돼요. 당연하지. 이 군인으로 뭐 다 동원해야겠죠. 또 그 군부라 그러는데 이 군무원, 이 군에서 노동할 수 있는 자들, 인력을 동원해야 돼요. 세 번째, 사상을 동원해야 돼요. 뭘? 생각을 동원해야 돼요. 물자, 인력, 사상. 이걸 총동원해야 돼요. 이 동원하는 게 바로 총력전 체제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러한 동원 체제를 총력전 체제라고 불렀어요. 총력전. 필기하니까 큰일 났다. 총력전. 알아들었지? 총력전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물론 물자도 중요하고 인력도 중요하지만은 사상을 동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나중에 다음 주에 더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때는 필기하면서 다 설명할게. 그러면은 말 잘 듣는, 전쟁을 옹호하고 말 잘 듣는 이 사람들을 만들어내야겠지. 전쟁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계속 제조해내야겠죠. 그러려면은 그런 글을 쓰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교육을 시행해야겠지. 그리고 훌륭한 누구나 꿈이 군인이 되는 것이어야 되고 군인처럼 아주 당당한 남자여야 되고 여성들은 현모양처가 돼서 이 전쟁을 수용한 남성들을 뒷받침해야 되고 이게 전쟁의 그림 아닌가. 그러면 전쟁이 요구하는 전쟁 상황이 요구하는 또는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남성상은 뭐예요? 건강한 남성이야. 건강하고 아주 노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남성이어야 되지. 어떤가? 맞지?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나는 어때요? 정말 비리비리하지. 그리고 비리비리한데다가 아내에게 기생해서 살지. 아내가 처음에는 뭐 하는지 잘 모르면서. 이 기생충이야, 기생충. 이건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모독이죠, 모독. 그런가? 모독이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 맨 앞에 그 박스 안에 있는 부분에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야, 말하는 게 그거야. 이 위트와 아이러니와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여기 봐봐.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바둑 포석처럼 늘어놓소 이랬지. 위트는 재치라고 번역되죠. WIT.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패러독스는 역설이지. 반어들을 이렇게 늘어놓는단 말이야. 나는 이 정말 무력한 지식인 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남성 중심 체제를 요구하는 이 제국주의 지배 또는 국민국가 시스템에 대한 근원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날개를 대단히 좀 정치적으로 읽는다면 그렇습니다. 이건 뭐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한 지식인 남자를 그냥 기생충처럼 그리고 있다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이 남성을 그림으로써 노리는 효과는 무엇일까? 이런 거지. 그럼 남성들이 건장한 남성들 그리고 이 남성주의로 무장한 자들이 있지. 자들이 보기에는 이런 인물들은 어떤 모습일까? 창피한 모습이지.
속된 말로 하면 쪽팔린 모습이죠. 남자 망신 다 시킨 놈이지. 그죠? 남성 중심주의자들 보면은 그러면 이 남성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남성 중심주의에 똥침을 달리는 거지. 안 그런가? 그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가부장제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천황제 시스템의 문학적 비판이라는 거예요. 천황제 시스템 이런 얘기하니까 어렵지. 응, 어렵지. 이것도 첫째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어요. 아니다. 이건 한국 문학과 동아시아 문학에서 얘기했던 것 같다. 일본의 근대는 천황제 시스템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천황이라는 천황이 하나의 원점이 되지, 원점. 최정점에 있습니다, 최정점에. 그리고 이 천황제는 철저하게 가족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가족제도에. 그래서 이 일본의 근대 국가 체제는 천황을 정점으로 한 가부장제 시스템이야. 여기까지는 이해 갔지. 그리고 모든 대일본 제국의 국민들은 국민이라 불리지 않고 신민이라 불려서 신민, 신하. 그리고 적자, 붉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천황이 낳은 자식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천황의 품 안에서 그 천황의 은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천황제 시스템의 핵심이야, 핵심. 이건 거의 주술에 가깝지, 주술에. 주술이야, 주술. 이 마법으로부터, 주술로부터 벗어나는 게 근대고, 이게 합리적인 태도인데도 일본의 근대는 이런 천황제라는 이상한 그 샤머니즘에 기대고 있습니다. 신토라는 종교에 기대고 있어요. 나는 이 날개라는 소설이 남녀 관계를 역전시켜 놨잖아. 그죠? 여성이 가부장이 되지. 가모장이 된 거지. 가모장이. 되고 남성은 철저하게 여기 기생한단 말이야. 이게 좀 더 과감하게 해석하자면은 이 남성 중심주의에서 나아가서 천황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가부장제의 근간을 둔 천황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학적 비판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과도하다고 대단히 급진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그 정도의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이런 소설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패러독스와 위트를, 아이러니를 읽어내야 돼요, 이 안에서. 단순히 집안 얘기하는 것 같죠. 집안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 바깥방에 아내가 살고 안방에 내가 살지. 그죠? 그렇잖아. 공간 구조부터 배치가 달라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바깥방은 남자가 살고 안방이 여성의 몫이었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누구야? 바깥 생활을 하는 게. 바깥 남자 만나고 바깥 사람 만나는 것. 아내지. 나는 안에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수면제 먹으면서 서서히 길들여질 수밖에 없지. 이런 가부장 제도, 남성 중심주의 제도, 중심주의, 그리고 이 가부장 제도의 근간을 둔 천황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학적 비판을 읽어도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상의 다른 글들을 보면은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두고 뭐 성적인 모티프니 뭐니 이런 얘기하는 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오감도 시 제1호를 강독한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특강 꼭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 강의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링크해 줄 테니까 외면하지 말고 꼭 보기 바랍니다. 어떤가?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은가? 그러면 나는 이 소설을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일종의 추리소설로 읽고요. 이걸 5번의 외출과 가출로 한번 돌파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꼭 5번의 외출 또는 가출이 나오고 4번의 이 귀가, 5번째는 귀가하지 않죠.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 그러면은 전체 날개 얼개가 딱 보여요. 물론 뭐 33번지, 18가구, 7번째 집 이런 것도 재밌는 기호들이야. 다 기호에 수많은 기호들이거든. 그 기호들 해석하는 것도 재밌지만은 큰 줄기를 읽기 위해서 일단 5번의 외출과 4번의 귀가 그리고 한 번의 가출 아니 4번의 외출과 4번의 귀가 한 번의 가출 이렇게 읽는 게 낫겠다. 그죠? 과정들을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재밌겠지? 자, 그럼 5번의 아니 4번의 외출과 한 번의 가출로 이 날개를 읽어보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구조만 이해하면은 이 소설을 훨씬 더 재밌게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외출은 벙어리 저금통 사건과 관련이 있죠. 뭐 처음에 화장품 가지고 놀고 이 아내가 쓰던 휴지 태우는 뭐 돋보기로 태우는 놀이하고 이러죠. 이러다가 이제 아내가 준 돈을 통장에다가 모으죠. 모은 통장을 변소에 갖다 버린다고 얘기하죠. 은화가 꽤 들어 있었는데 변소에 갖다 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외출이 시작되는데 그 외출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아내의 밤 외출 틈을 타서 밖으로 나왔다. 아내는 지금 어딘가 외출을 합니다. 초반부에 내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아내가 나는 거리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나온 은화를 지폐로 바꾼다. 잘 보세요. 5원이나 된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나는 목적을 잃어버리기 위하여 얼마든지 거리를 쏟아냈다. 어디를? 거리를 쏟아냈다. 오래간만에 보는 거리는 거의 경이에 가까울 만치 내 신경을 흥분시키지 않고는 마지 않았다. 내 신경을 몹시 흥분시켰다. 이 말이죠. 나는 금시에 피곤하여 버렸다. 그러나 나는 참았다. 그리고 밤이 이슥하도록 까닭을 잊어버린 채 이거리 저거리로 지양 없이 헤매었다. 돈은 물론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돈을 쓸 아무 엄두도 나서지 않았다.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벌써 돈을 쓰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았다. 됐죠? 이게 첫 번째 외출입니다. 거리로 나갔지. 거리에서 목적을 잃어버리기 위하여 걷는다라고 얘기하잖아. 쏟아낸다라고. 어딘가 헤매고 있어요. 아마 자신의 의식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지.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내 사유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 내 사유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이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그려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내객이란 말 나오지. 손님이 있나 없나 눈치를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봐봐요.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무엇보다도 다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불 속에서는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암만 해도 까무러칠 것만 같았다. 그럴 때는 몰랐더니 숨이 차다. 등에 식은땀이 쭉 내배인다. 나는 외출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런 피로를 잊고 어서 잠이 들었으면 좋았다. 한잠 잘 자고 싶었다. 하면서 마누라가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죠. 또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누라가 있는 방을, 아내가 있는 방을 통과해야 되지. 통과할 때 그 두려움들, 아내 눈치를 보는 모습들. 외출은 물론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서 나도
외출을 한 것이지. 그런데 이 외출은 실패하고 맙니다. 아내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돌아보니까 더 아내의 모습이 더 무섭게 보이죠. 더 눈치를 봐야 하고. 이게 첫 번째 외출입니다. 한번 꼼꼼히 보세요. 이 아내의 눈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아내의 눈치를 보는 나의 심리는 어떤지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출을 볼까요? 두 번째 외출은 아내에게 손에 쥐어주고,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내에게 돈을 쥐어주고 아내와 관계를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내의 몸을 사는 거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인데도 아내의 몸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지. 예. 놀라운 장면입니다.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돈 5원을 아내 손에 쥐어주고 넘어졌을 때 느낄 수 있었던 쾌감을 나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객들이 내 아내에게 돈 놓고 가는 심리며 내 아내가 내게 돈 놓고 가는 심리의 비밀을 나는 알아낸 것 같아서 여간 즐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모의를 주던 이 아내의 비밀, 여기서 나는 아내가 자신에게 식사를 주는 것을 모의를 준다고 얘기를 하죠. 모의를 주던 그 아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를 궁금해 한다 그랬지. 그런데 자기가 아내에게 돈을 주고 아내하고 쓰러지죠. 그죠? 그러고 나서 내객들이, 손님들이 아내에게 돈 주는 심리를 알 것 같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매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내가 몸을 파는구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가서는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알아채죠. 외출했다가 돌아오는데 내객이 방에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소설을 어떻게 읽기로 했지? 5번의 외출 또는 4번의 외출과 1번의 가출을 통해서 아내의 직업의 비밀, 아내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다 라고 읽기로 했죠. 그럼 두 번째 외출에서는 감을 잡아요. 이제 두 번째 외출에서는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섭니다. 두 번째 외출 직전에 감을 잡고 이제 나섭니다. 나는 기운을 얻었다. 나는 그 단벌 다 떨어진 코르텐 양복, 우리 골덴 양복 이름만 쓰지, 천 이름입니다. 코르텐 양복을 걸치고 배고픈 것도 주제 사나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활갯짓을 하면서 또 거리로 나서면서 나는 제발 시간이 화살 닿듯 해서 자정이 어서 획 지나버렸으면 하고 조바심을 태웠다. 아내에게 돈을 주고 아내 방에서 자보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좋았지만, 나오지? 응? 아내에게 돈을 주고 아내 방에서 자보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좋았지만 많이 잘못해서 자정 전에 집에 들어갔다가는 아내 눈총을 맞는 것은, 그것은 여간 무서운 일이 아니었다. 무서워요. 아내가 지금 아내에게 돈을 주고 아내하고 이 잠자리를 같이 한 건까 좋았지. 근데 여전히 아내는 무섭단 말이지. 나는 저물도록 길가 시계를 들여다보고 하면서 또 지향 없이 거리를 방황했다. 또 거리지. 그러나 이날은 좀처럼 피곤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까웠다. 그리고 나서도 경성역 시계가 자정이 지난 걸 보고서야 집에 들어오죠. 그런데 여전히 돈은 쓰지 못해요. 2원을 쓰지 못합니다. 여전히 화폐신을 모독하고 있는 중이죠.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정이 넘어야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자정이 넘지 않아서 집에 들어가서는 혼났잖아. 이렇게 아내가 무섭습니다. 이 남녀관계 역전이기도 하지만은 이 역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아내가 돈을 번다는 것이지.
내 아내가 돈을 버는 이 일이 뭐야? 매춘이라는 것이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이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몸을 다 학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이 매춘은 근대 문학 얘기할 때 대단히 중요한 기호예요. 응? 이 몸을 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키워드입니다. 아, 이거 필기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필기를 하면 다운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오늘만 이렇게 합시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시인,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시인 중에 샤를르 보들레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샤를르 보들레르. 찾아봐야 돼. 이 샤를르 보들레르가 쓴 시집의 제목이 악의 꽃이에요. 악의 꽃. 악의 꽃. 이 악의 꽃이 뭐냐면 매춘부야. 매춘부. 고급 매춘부. 그러니까 19세기 프랑스 소설들 보면은 에밀 졸라도 그렇고요. 이 보들레르도 그렇고 이 매춘부들이 거의 주인공 역할을 해. 이 돈의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야. 이 몸을 극한적인 상태까지 몸을 학대하고 몸을 망치고 나서야 이 화폐를 얻을 수가 있지. 그러고 나서야 힘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야. 확보할 수 있단 말이지. 자기 몸을 파는 거잖아. 몸을 파는 것. 노동력도 결국 몸을 파는 것이지. 그 극단적인 형태를 이 매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 보들레르는 누가 뭐래도 세계적인 시인입니다. 근대 핵심을 파고든 시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보들레르의 작품들, 이 악의 꽃, 그리고 벌거벗은 마음, 그리고 파리의 우울, 이런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돼. 아니, 읽지는 못하더라도 책꽂이 딱 꽂혀 있어야 돼. 응? 악의 꽃,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그리고 뭐라고 그랬지? 파리의 우울. 파리의 우울은 여기저기에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내 마음. 이 보들레르를 모르면은 근대문학 공부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 이 아내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물론 아내도 학대당하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최종 심급,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자본의 명령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자본의 신에게, 화폐 신에게 불경을 저지르던 이 돈통을 똥통에 넣거나 말이지. 돈을 쓸 줄을 모르거나. 서서 이제 그 풍경들을 알아가는 거지. 그래서 아내가 누구인가,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가, 아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걸 추적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있죠? 자, 세 번째 외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외출 참 서글픕니다. 비가 와요, 비가. 그래서 이제 지폐가 얼마나 좋은지 조금 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가뿐한 음양으로 보아 지폐에 틀림없었다. 그리고 내 귀에다 대고 오늘일랑 어제보다도 좀 더 늦게 들어와도 좋다고 속삭이는 것이다. 그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인 나에게 돈을 주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늦게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도 거래를 하는 거지. 결국 자기도 또 다른 의미의 매출을 하는 거죠. 아내가 좀 편하게 매출할 수 있도록 자기가 자리를 피해 주는 거지. 뭘 받고? 돈을 받고. 그렇잖아. 이거 상호 매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세 번째 매출 과정을 볼까요? 어쨌든 나섰다. 나는 좀 야맹증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밝은 거리를 골라서 돌아다니기로 했다. 그 앞에 두 번은 거리를 쏘다니죠. 이제는 좀 더 밝은 거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경성역 1, 2등 대합실 한곁 티룸에를 들렸다. 그것은 내게는 큰 발견이었다. 이 경성역 티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할 때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거기는 우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안 온다. 설사 왔다가도 곧 가니까 좋다.
나는 날마다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리라 속으로 생각하여 두었다. 제일 여기 시계가 어느 시계보다도 정확하리라는 것이 좋았다. 섣불리 서투른 시계를 보고 그것을 믿고 시간 전에 집에 들어갔다가 큰 코를 다쳐서는 안 된다. 여전히 아내가 무섭지. 자정 전에 들어가면은 안 된단 말이야. 혼난단 말이지. 세 번째 외출 과정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이 비를 훌쩍 맞고 들어가니까 흠뻑 맞고 들어가니까 내객이 있었던 거야. 추워 들어갔는데 잘못을 했죠.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비를 맞았으니까. 그때 아내가 주는 게 뭐야? 정제약.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 알약 있죠. 알약을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으로 만든 약을 정제약이라고 합니다. 알약을 준단 말이야. 그건 열이 나니까 비를 맞고 열이 나니까 아스피린이겠지 하고 먹었단 말이야. 쓴 약을. 그런데 이 약이 뭐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달린, 수면제였던 것이지. 그러니까 서서히 나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자 했던 것이지. 왜? 아내 스스로는 자신이 일하는데 방해가 되잖아. 그죠? 걸리적거리지.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깨어나지 못하도록 잠재우는 거죠. 수면제를 먹어서.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지?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무섭죠? 무서운 소설이에요. 무서운 소설. 이상의 글들은 무섭습니다. 다. 그리고 이 날개와 짝을 이루는 소설이 지주회시라는 작품이 있어요. 짝을 이루는 소설로 지주회시. 지주는 거미고 회는 만나다. 시는 돼지입니다. 거미가 돼지를 만나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를 뜯어먹는 거미와 돼지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 돈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관계는 뭐 친밀도가 높은 부부관계, 사랑하는 관계 이런 게 아니야. 돈으로 엮인 관계라는 거야. 돈을 받고 아내의 자리를 비워주고, 그죠? 또 돈을 주고 아내의 몸을 사는 거잖아. 이게 극단적인 형태로 자본주의적 인간관계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아내의 작업에, 아내의 노동에 방해가 되니까 수면제라도 먹여서 재워야지. 네,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외출을 해요. 네 번째 외출 볼까요? 아스피린, 그러니까 이 아달린을 수면제를 이 아달린으로 알고 최면약이라고 하죠. 최면약, 잠을 재촉하는 약입니다. 이 아달린을 먹어왔던 것이지. 이 아스피린으로 알고. 이게 맨 앞에 있었던 그림의 모습이야. 아달린 갑이고 아달린 정이에요. 이 배신감 얼마나 깊었겠는가. 벼랑간 네 번째 외출 보세요. 아득하더니 하마터면 나는 까무러칠 뻔하였다. 나는 그 아달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산을 찾아 올라갔다. 이제 두 번 거리를 써돌아다니다가 세 번째는 어디 갔었지? 경성역 티룸을 갔었지. 찻집을 갔었죠. 그리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죠. 이제 점점 세상을 멀리서 높은 곳에서 조감하기 시작하는 것 같죠. 인간 세상에 아무것도 보기가 싫었던 것이다. 왜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쪼록 아내에 관계되는 일은 일체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길에서 까무러치기 쉬우니까다. 나는 어디라도 양지가 바른 자리를 하나 골라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서서히 아내에 관하여 연구할 작정이었다. 아내에 관하여 연구하다. 이게 핵심이야. 앞에서 뭐 화장품에 관하여 연구하고 뭐 이런 게 있었죠. 그게 전체적으로 쭉 모여요. 어디로 모이나? 아내에 관한 연구로. 그래서 이 날개는 아내에 관한 연구라고 부제를 달면 딱 맞아요. 뭔가 확 머릿속에 트이는 것 같지 않니? 응? 아내에 관한 연구예요. 아내에 관한 연구.
그런 앞에서 얘기했던 게 다 풀릴 거야. 응? 일종의 추리소설이라고 얘기한 것도 알겠지. 그죠? 이 둘의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화폐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력한 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무서운 소설이야, 무서운 소설. 내 아내가 나빠서 그럴까? 그렇지 않죠. 먹고 살기 위해서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 사는 방법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외춘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수많은 욕망들이 있고, 그 욕망을 조장하는 무시무시한 자본의 힘이 있고. 자, 어찌됐든 이 날개는 아내에 관한 연구. 됐죠? 이것만 알아도 날개 읽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5번의 외출과 4번의 귀가, 그리고 1번의 가출. 이것도 계속 명심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는 길가의 돌창, 핀 구경도 못한 진개나리꽃, 종달새, 돌멩이도 새끼를 까는 이야기, 이런 것만 생각하였다. 다행히 길가에서 나는 졸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안에 벤치에 앉아서 아스피린과 아달린에 관한 연구를 해요. 그죠? 그리고 나는 주머니에서 가지고 온 아달린을 꺼내 남은 6개를 한꺼번에 질겅질겅 씹어 먹어버렸다. 라고 얘기했지. 거의 뭐 이제 자해에 가깝죠. 심술이 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맨 앞에서 본 원본, 조광에 연재할 때 사진 있었죠. 그림. 그 사진에 그림 기억나나? 6개 구멍이 있었지. 그걸 다 씹어 삼킨 아달린의 모습이겠지. 아달린을 그린 것이겠죠. 그러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잠을 잡니다. 묻는 거지. 무슨 목적으로 아내는 나를 밤이나 낮이나 재웠어야 됐나? 이제 이걸 알아가는 거죠. 아내에 관한 연구에서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한 것이지. 그러고 나서 들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보니까 내객하고 함께 있는 모습들을 알아내는 거지. 결국 알아내는 거야. 내가 이 아내가 내객에게 몸을 팔기 위해서 나를 낮이나 밤이나 재워야 했구나. 그 나를 이런 식으로 돈을 줘서 내보내기도 했구나. 볼까요? 이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이건 참 너무 큰일 났다. 나는 내 눈으로는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그만 딱 보아버리고 만 것이다. 나는 얼떨결에 그만 냉큼 미닫이를 닫고 그리고 현기증이 나는 것을 진정시키느라고 잠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둥을 짚고 섰자니까 1초 여유도 없이 획 미닫이가 다시 열리더니 매무새를 풀어헤친 아내가 불쑥 내밀면서 내 멱살을 잡는 것이다. 나는 그만 어지러워서 개가 그냥 나둥그러졌다. 그곳에 가서 나둥그러졌다. 그랬더니 아내는 넘어진 내 위에 덮치면서 내 살을 함부로 물어뜯는 것이다. 아파 죽겠다. 나는 사실 반항할 의사도 힘도 없어서 그냥 넙죽 엎드려 있으면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있자니까 뒤이어 남자가 나오는 것 같더니 아내를 한아름에 덥석 안아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다소곳이 그렇게 안겨 들어가는 것이 내 눈에 여간 미운 것이 아니다. 밉다.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서 다 아내에 관한 연구가 끝나는 거지. 아, 그래서였구나. 앞에서는 뭐 그런가 보다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 4번째 외출에 돌아와서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지. 알았나? 그죠? 이해같이 확실히? 응?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돈 몇 원 몇십 전을 가만히 꺼내가지고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나는 그냥 줄다른 박지를 쳐서 나와버렸다 이랬지. 돈을 툭툭 털어서 다 내놓고는 이제 빈손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가출이야. 마지막 외출이면서 가출인 거지. 자, 가볼까요? 마지막 외출이면서 가출로.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흐리게 이 탁한 그런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또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미적거렸다. 미스코시 백화점,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이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이랬죠. 나서서 이제 이 건물을 나선 거예요. 그래서 뭐 날개야 돋아라 하는 그 외침을 백화점 옥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 나서서 하는 겁니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해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가를, 걷고 있는 중에 지금.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내의 모가지. 정말 아내가 미웠겠죠. 이게 무슨 관계란 말인가? 부부관계가 이런 것이었단 말인가? 절망하는 것이지. 절망과 공포. 이 공포와 질주, 공포와 절망, 이런 게 이상문학의 키워드들인데, 이 아내와의 관계라는 게 앞에서 얘기했듯 절름발이었고, 결국은 나를 죽음으로도 몰아넣을 수 있는 이 아달린을 매겨 재웠단 말이야. 왜 아내의 모가지가 떨어지는 환상이 보이지 않겠는가? 환영이. 무섭죠. 무서운 소설입니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뭔 줄 알겠죠? 내 열을 내려주려고 아스피린을 먹이는 줄 알았더니 아달린을 먹였단 말이야. 그 비밀을 알았을 때 공포, 두려움, 그리고 아내의 그 내객이 나를 짓밟는 아내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 두려움들. 이게 자본주의적 인간관계란 말인가? 라고 이상은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아주 유별난 부부 얘기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상은 자본주의적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늦게 왔다가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생방송의 재미이기도 하지. 이해 갔죠? 날개를 5번의 외출과 4번의 귀가, 1번의 가출. 마지막 외출이 가출인 셈이죠. 그 코드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아내에 관한 연구, 아내의 직업은 무엇인가,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아내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라는 그 문제를 추적해가는 일종의 추리소설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읽어봤습니다. 이건 내 방식의 어떤 제안이에요. 제안. 날개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자는 제안이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날개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들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아내에 관한 연구라는 내 제안이, 독해 방법으로서의 제안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무리하죠. 이 디바이스가 말을 안 듣는 바람에 3번째 녹화를 하느라 필기를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필기하기가 좀 불편하죠. 이게 미스코시 백화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죠. 어마어마한 빌딩입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건축 양식이죠. 앞에 조선은행, 지금 한국은행이 남아있습니다. 이 옥상 어디쯤에서 옥상 정원이 있었어요. 옥상 정원에서 밑을 내려다봤고 거리를 다시 이 회탁한 거리를 헤매면서 마지막에 외쳤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그 문장.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날개야 다시 돋아라. 이 간절한 절규가 현실화할 수 있을까?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외치는 이 날자, 날자. 그 메아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서야 우리는 날개라는 작품을 덮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영영 날개를 다 읽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